혹시 핀볼 게임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게임이 어려운 이유는 내 마음대로 공이 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핀볼 게임도 아니고요. 대출 금리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와 현재 대출과 금리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집값 사정까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대출 금리에 대한 얘기를 고리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 그 동안에 뭐 금리 안 올린다고 했다가 아니 그 이전엔 또 금리를 또 올린다고 뭐라고 했다가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라고 했다가 또 그런다고 그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우성을 또 치니까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또 대출을 해주라고 했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측면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예, 했더라고요. 오늘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네. 7월달에 사실은 7월 말쯤에 대출이 너무 확대된다. 가계부채 너무 심각하다. 악화를 하지 말도록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한 달에 뭐 한 10조 원 가까이씩 주택담보대출이 네네.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자마자 시장에서는 이제 은행들이 감독원의 방침이 저건가 보다. 대출 관리하라는 건가 보다라고 해서 네. 바로 대출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금리 기조로 어쨌거나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예상 못한 수요자들이 이제 반발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자 8월 25일 날 다시 네. 감독원장이 나와서 내가 한 얘기는 대출 금리를 올려서 잡으라는 건 아니었어. 대출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또 공중파에서 해버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은행이 또 당황한 거죠. 이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그럼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약 7가지 정도의 대출 조인은 은행마다의 정책들을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뭐 조건부 전세 대출을 안 하겠습니다. 유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둔촌주공 실수요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갑자기 또 날벼락을 맞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라고 했더니 이번엔 다시 내가 말한 건 또 그게 아니고 네. 실수요자들 불편은 없게 하라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규제가 순간적으로 더 세지지는 않았어요. 네. 잠시.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대출 규제가 풀려 있는 상대적으로 풀려 있는 그런 은행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지방으로 갔다가 이금융권으로 갔다가 막 하는 소위 말하는 대출 난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풍선 효과는 없게 또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니까 이 사태를 종합적으로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라는 사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뭐 그야말로 정책의 난맥상이 검사 출신이고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미 금감원장 맡은 지 2년 넘어갔잖아요. 네. 이 정도면 전문가 아닌 사람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고 이러는 거 그 시스템이나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그런 디테일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사실은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유 이게 막찬가 보다 아니면 큰일 나나 보다 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대규모로 대출을 늘려잡고 그러면서 이제 집값 상승에 이제 뛰어드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늘고 상대적으로 대출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는 특히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한 4월 정도에서는 이건 진짜 지금 잡아야 된다. 네. 대출 너무 많이 늘고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은 왜 최근에 이제 이 정책 난맥상이 갑자기 나왔냐면은요. 평균 한 달에 약 5조 내외 정도의 신규 대출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것도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네네.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습니다만 경제 성장률과 비례해서 빚이 늘어가면 그나마 좀 버틸만하다. 이렇게 경제 규모가 생각했던 커지니까요. 그 마지노선이 4, 5조 원전입니다. 예. 사실은요. 공식적으로 확인은 한 바는 없으나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무려요. 증가 금액이 9조 5천억입니다. 예. 평시 관리하던 범위의 2배고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제 드디어는 뜨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은행을 이제 압박해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규제책을 만들려고 한 건데 문제는 지금 그 규제책들이 설 익었고요. 또 전국 공통 단위로 지금 시행된 게 아니고요. 시스테믹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고 혼란을 겪었고 막상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또 굉장히 열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편만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박광일 작가께서는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네. 혹시 대출 받으려고 준비하신 뭐 아예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아예 그런 은행에 가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 프리랜서는 은행에 가서 대출 받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홀대받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있었어요? 네, 대출이 없진 않았죠. 대표적으로 이제 환곡 같은 경우가 이제 춘대 추납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일정한 예를 들어 쌀을 빌려주고 이자 뭐 한 10%나 20%를 해갖고 가을에 받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구휼제도의 개념이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받아라. 라고 해서 이제 황공미를 일정 부분 늘 챙겨 놓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분량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10% 20%가 그 예를 들어서 황공미로 수십만 석, 때에 따라서 수백만 석에 이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10%면은 그게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게 어떻게 변질을 하냐면 환곡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로 환곡을 맡겨서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재정으로 그거를 충당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금처럼 변화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금감원 얘기도 나왔지만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조선 후기는 오락가락하면서 그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조선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게 이제 대체로 순조년간 이후 180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선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정책을 입안할 때 수십 수백 가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대체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균역법 같은 경우 1750년에 의견이 나와서 1751년에 시행이 돼서 1년 만에 시행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균역법에 대한 그러니까 군포를 줄여서 백성들의 어떤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들은 한 30년 전부터 이미 숙종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 또 때에 따라서는 아예 그러면은 대동법처럼 그냥 소득이 있는 곳에다가 세금 물리자 하다가 간필 쪽으로 갔는데 그 간필하면서 백만량의 어떤 그 손실분이 나오는 거를 영전연간에 계속해서 토론 끝에 그러면은 군사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좀 줄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양반들한테 조금씩 토지에 좀 물리고 그 다음에 궁궐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금의 이익 부분을 좀 포기하고 예. 이런 계산 속에서 나온 게 균역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 교과서의 평가는 굉장히 박합니다. 몇 년 못 가서 다시 뭐 원래대로 뭐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조선시대는 이런 어떤 앞뒤 좌우 굉장히 많은 토론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론 안 좋아지고 이 정책 잘못 추진했다고 그 정승 뭐 경질하거나 그런 일도 있습니까?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예요. 예, 그래서 뭔가 문제가 지금보다 생겼을 때, 낫네요. 예, 비일비재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담당하는 게 지금의 기재부에 해당하는 예. 호조 판서거든요. 예. 근데 호조 판서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제 대사관에서 탄핵이 들어오면은 바로 경질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탄핵되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호조 판서가 딱 들어와서 장부 딱 펼쳐보면 돈 네.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 돈 나올 구멍은 왕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왕실을 압박해서 너희의 쓰임을 줄여라. 그리고 너희가 받아오는 수입을 정부 재정으로 돌려라. 이러다가 쫓겨나는 예를 들어 뭐 권희진이라든지 박사수라든지 이런 호조 판서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오히려 쫓겨났음에도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어떻게 보면 기재부 장관이었다. 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박신홍 평론가께서는 이런 조선시대 얘기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의 혼란이 너무 세서 그런가 저 시대가 오히려 태평성대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관한하는 조선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게요. 이게 보통 우리가 붕당 정치라는 것들에 너무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거하고 별개로 관료로서의 자기 직으로서의 소명 의식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조에 가면은 인사 문제, 호조에 가면 재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게 문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조 판서가 딱 끝나고 났을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탄핵이 되니까 예. 이 문서에 관한 자기의 책임을 최대한 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조선시대 얘기 나오면은 노론소론 맨날 뭐 서로 정쟁이 나고 뭐 국가 재정도 파탄이고 임금은 맘대로 뭐 조정을 꾸려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국가 시스템이 움직이는 그 근간이 되는 거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거는 아주 천천히 변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빨리 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원래 최근에- 빨리 변하는 시대인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한 이 최근의 대출 대란은 한 많이 보면 3주 내에서 너무 급변을 많이 했거든요. 네. 요 급변한 내용과 더불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제가 추려드린다면요. 네. 하나는 규제가 전국적이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나왔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7가지 정책이 은행마다 다 다르게 나왔는데 네. 하나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지금 보통 40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30년으로 줄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리금을 40년에 갚을 걸 30년에 갚게 되니까 한 달에 금액이 내가 커지는 금액이 거잖아요.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대출 받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수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대출을 줄여라 이 예.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유 나는 되나보다 안 되나보다가 고민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국민신한 우리은행은 그 제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은행 농협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대책들이 출구가 있다 보니까 네. 실수요자분들께서는 그쪽으로 그냥 예, 쏠리게 되는. 나는 결국에는 어딘가를 발품을 팔게 되면은 열리긴 열린다 이렇게 되니까 네. 대출 난민만 생기고 국민 불편만 생기면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규제 차익들이 막 생겨나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정책의 대출 규제 정책의 목표는 결국에는 가계부채 확대를 좀 줄이고 그쵸. 더불어 집값까지도 좀 안정세를 좀 취해보자 이 양수 겸장을 노리고 한 건데 예. 문제는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늘어난 그 대출 증가폭이 예를 들어 한 뭐 6조다 이러면은요 80%가 정부 대출이에요. 올 1년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특례 대출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주담대가 32조가 늘었는데요. 예. 22조가 정부 대출입니다. 특례 대출, 뭐 햇살론, 신생아론, 음. 신혼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예, 특례. 예. 정부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정부가 스스로 먼저 정책적으로 이걸 줄여가면서 포션을 줄여갈 수도 있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비중이 낮은 민간 사이드만 가지고 현재 얘기하니까 정책 효과의 한계성도 주목을 받는 비판을 받는 거고요. 그럼 결국 그 특례 대출이 지금 집값을 띄워놓은 거라고 바로 봐야 그겁니다. 되는 거네요? 문제의 원인은 거기 있는데 정부가 민간만 잡고 있는 거고 네. 그나마도 이상하게 잡으면서 다 튀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 사실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이건데 지금 사실은 미국이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린다는 건 거의 100% 아닙니까? 그럼 한국은행이 늦어도 다음 달에 내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수가 근데 너무 안 좋아서. 예전에 왜 못 내렸냐라고 하면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에 불을 지펴놔가지고 우리가 못 내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이 근데 시장 금리는요. 기준금리가 내려갈 걸 선반영해서 이미 몇 달 전에 사상 최대 폭으로 지금 낮춰져 있어요. 자, 이게 네. 중요합니다. 기준금리보다 선반영된 시중금리가 훨씬 낮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 안 하고 그러니까 튀어서 올라갔어요. 네. 기준금리, 시중금리, 대출금리 세 개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3박자를 내면서 유동성과 통화량을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따로 노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시스템하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이게 이 혼란상에 가장 큰 문제로 또 하나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고금리 대출 같은 거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고금리 대출이 많아서 고리대가 문제가 되기는 했었고 네. 거기 또 사회 신분 예를 특히 이제 그 암양 유찬이라 그래서 평민을 노비로 만들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정책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정책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좀 변질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 예. 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뭔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평민들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후기에 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왕 앞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칩니다. 격쟁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사실은 뭔가 장기적인 어떤 정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예를 들어서 흑산도 같은 경우에 조선 전기만 해도 그 당나무가 있어서 종이를 만들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 당나무가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 계속 특산물로서 종이를 받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부조화를 풀어내는 방법을 현장에 있었던 김희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조의 앞에 와서 격쟁을 쳤을 때 이제 정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건 물리쳐라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조사해라 그랬더니 당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흑산도에 내렸던 당나무와 관련 세금은 호조에서 부담하는 걸로 거기는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하면서 빈 공백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조 연간의 격쟁이 1000건이 넘습니다. 25년 동안. 그 당시에도 여론이 살아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그 여론을 듣고 계속 정책들을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던 여론은 늘 거예요. 살아 있는데 그거를 수용하면은 현군이 되는 거고요. 수용하지 않으면 암군이 되는 거죠.
다시 현대로 오기에는 약간 좀 네, 그런 것 제가 같긴 한데요. 마무리는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사실은 또 문제인데요. 예, 맞아요. 오늘 이제 어쨌거나 이 최근의 혼란상에 대해서 감독원장은 사과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에서는 빨리 규제책을 넣든지 대출을 조율하든지 뭘 하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기에서 이제 부랴부랴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시계를 한 달 전으로 돌리면요.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때도 공급 대책 공급 나왔잖아요. 대책이에요. 결국은 네. 집사라는 밀어내는 대책이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공급 일면에 예. 집값 상승에 대해서 누를 수 있는 규제책은 왜 안 들어갔느냐라는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엔 그때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8월 말에 이런 대출 규제책이 나온 건데 지금 오늘 이복현 원장은 사과를 했는데 네. 지금 오늘 국토부 장관은 아직도 집값 상승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 내에서 통일적인 규제책이든 뭐든 정책 방향이 통일된 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정합성이 늘 문제인데 계속 부정교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시장의 그렇군요. 혼란책인데요. 어쨌거나 정부가 좀 통일되게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좀 일관되게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선시대 혹시 집값 관리 했습니까? 조선시대는 집값 관리 안 해도 됩니다. 서울 집값만 좀 올라가는 편이었었고요. 아, 그래요? 물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조선 후기 기준으로 예. 올라갔는데 그게 크게 놀라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시 또 역사책을 좀 들여다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지금 우리가 놓친 답이 역사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여론을 정말 잘 들으면 네. 그러면은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생길 텐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교훈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건강 칼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박시동 평론가 김광일 작가였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